자, 군 헬기가, 그 전투 헬기가 이제 국회로 갔지 않습니까? 이거 승인을 안 받고 띄웠다는 거예요, 헬기를.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뭐, 명령 체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하는 거는 실제로 군이 반란 행위를 벌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한데 확실한 거는 어제 우리가 보도했던 내용도 뭡니까? 단독 보도였는데, 자, 헬기를 띄워서 서울 상공으로 들어오려면 수방사에 담당하는 그 명중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안 받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승인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용인 근처 이천, 경기도 이천 쪽에 비행기를 띄워놓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도 못 들어오죠. 왜냐면 그 격추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도 다른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전에 보도가 됐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 기자분들이 이제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판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걸러지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헬기를 띄워서 전투 헬기가 서울로 들어왔느냐, 승인은 받았느냐, 비행 일지에 대한 것, 그리고 비행 목적지도 사실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승인 신청을 해서 반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띄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군사 반란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심지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승인 코드를 과연 누가 내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 승인 코드가 있어야지 헬기를 띄울 수가 있는데, 당시에 거기 실무자라든지 참모장, 뭐 작전처장 이런 사람이 실무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비행 승인 코드를 안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승인을 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띄웠었고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 승인이 이제 그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가게 됩니다, 그 헬기가. 근데 갑자기 보고도 안 했는데 이준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헬기 승인해 주라고. 이러한 상황을 봤었을 때 아마 이 비행 승인 코드를 내준 사람이 이진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권자, 예. 반란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준호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사를 해서 이거는 군형법상, 아니,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이제 견제하게 돼 있는데, 한 군데에서 헬기 띄워. 그리고 그 어디로 날아가. 전투 헬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순간 바로 격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격추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들어오질 못했죠. 방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비행승인 코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누가 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아까 제가 지금 재판정에서 그 최상목이요, 경호처는 본분을 다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최상목 권한 대행과 윤석열 변호인단을 증인이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최상목 피고인이 이제 앞으로 증인 소환이 계속 앞으로 될 예정인데, 소환 피고인으로서 지금 불출석과 부정적으로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봐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는 당시에 수천 명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관총을 데스크에다가 기관단총을 2정을 배치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수천 명의 경찰을 우리가 막냐?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거는 기관단총을 데스크에 배치해놓고 들어오면 쏠라고 실탄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한 부분까지 왔을 때 과연 어떤 중재를 했느냐, 그러한 요청을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그 말처럼 이 부분이죠. 묵인한 게 아니고, 예. 경호법에 따라서 하라, 경호처는. 그 말은 막으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본분이 중요하냐면 이게 처음 시도가 아니잖아요. 2차잖아요. 1차 시도를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호처의 본분은 막는 거잖아요. 예. 그것대로라면. 그러면 1차에서 막았으니까 본분이라 2차에서 막지 마라 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분을 지키라고 한 건 1차대로 하란 얘기를 했다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당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체포영장이 무슨 형사소송법인가요? 뭐 안보나 뭐 기밀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소위 체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그 근거 하나를 가지고 막은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이 동의를 했다는 건데, 최상목이 이걸 동의했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 변호인 측과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 이유가 본인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최상목이 만약에 이 내용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서 그때 언론에 흘러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호처는 본분에 충실하세요 라고 했다는 말을 우리가 단독으로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죠.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겠죠. 나라 뒤집어졌겠지. 최상목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경호처에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막아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집행한 체포영장을 막아라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한테 거의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최상이잖아요. 그때는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역할을 윤석열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최상위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다시 한번 1차 때와 유사하게 경호처의 본분을 다해서 그걸 막아라 라고 지시한 거니까 내란 우두머리 동조행위 주요 임무 종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상목이 지금 이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최상목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서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상목이요? 예. 제가 어디 갔는지는 이제 잘 도망 다니는 걸로 뭐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정준이 그 당시에 그 인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당시에 이 경호처가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박정준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 모든 그 인원들을 그 앞에 그 문 있잖아요. 다 물렸어요. 그 다음에 변호인 한 명을 앞에 두고 원래 공수처와 협의를 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협의를 보려고 했었는데 공수처에서 한 100에서 140명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는 경호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잘 수용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방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거를 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러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해나요? 그래서 아까 오늘 피고인 윤석열 씨가 1시간 반을 좀 참다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못 참아요. 네. 자기 말을 변호인 대신에 직접 나서서 증인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성대모사로 직접 윤석열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표현을 횡설수설인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자,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자, 띄워야 돼요. 다 썼어요. 이게 어려운데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다 적어서. 쓰고. 그렇죠. 야, 중요한 장면 사진을 찍으면 정말 좋은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 지금 김대호 기자가 윤석열로 바로 바뀌겠습니다. 빙의. 내란죄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이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아예 변호인 얘기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 12월 14일자가 탄핵 소추하는데 거기 내란죄가 들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일부 철회했으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말이야 최고법원에서 각하고 끝내야 되는 견해가 아니면은 언론보다나 이 12월 15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한 3분을 했는데요. 이걸 제가 3분을 다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중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 당시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집행한 영장이 불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응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내가 하지 않았냐, 증인 그걸 기억하냐를 계속 상기시키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제가 끊어서 안 가고 계속 쭉 가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논리적인 구성이 이미 1차에서도 저지를 했는데 체포 집행을 방해했는데 왜 2차에 와서 갑자기 그럴까요? 이 논리 구성이 참 웃긴 게요. 아까 기관 단총을 왜 배치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쏠라고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